매달 첫 번째 주 일요일에는 원래 진행하던 미스테리 범죄 사건 대신에 최악의 살인마라는 시리즈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컨텐츠의 차이점을 좀 설명드리자면은 오늘 해야 할 최악의 살인마는 역대 가장 잔인하고 잔혹했던 범죄, 많은 사람을 죽였다든지 그리고 이제 좀 큰 사건으로 분류되는 범죄자들을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보통의 기존에 진행하는 일요일의 범죄 사건은 이제 뭐 국내 국에 가리지 않고 짤막하게 단편 정도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살인마 컨텐츠에 대한 반응이 좀 궁금하거든요. 잘 보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영상에 대한 좀 피드백 이런 것 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알아본 최악의 살인마들로는 제프리 다머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테드 번디, 유영철까지 알아봤었고 오늘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요, 그동안 알아본 최악의 살인마 시리즈의 범죄자들이 그동안 목숨을 빼앗은 희생자들의 수의 합보다 무려 3배가 넘는 사람들을 살해한 영국 최악의 살인마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당시 이 사람이 체포되었을 때 밝혀진 희생자의 수로만 215명이라는 아주 믿기 힘든 수였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뉴스로 접한 많은 영국인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죠. 하지만 희생자들의 숫자보다 사람들을 더 충격으로 몰고 갔던 것은요, 이 범인의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주 최악의 살인마는 잘 알려져 있는 선언문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류에 봉사하는데 내 일생을 바칠 것을 엄숙히 맹세한다. 나는 양심과 위엄을 가지고 이 직업을 수행한다. 나는 나의 능력이 허락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 일에 명예와 위엄 있는 전통을 지킨다. 내 의무를 다하는 데 있어서 나이, 질병, 장애, 교리, 인종, 성별, 국적, 정당, 종족, 성적 성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위협을 받더라도 인간을 최대한 존중하며 인류를 위한 법칙에 반하여 나의 지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이 모든 약속을 나의 명예를 걸고 자유의지로서 엄숙히 서약한다. 방금 말한 이 선언문은요, 의사가 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의료의 윤리적 지침이 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많이 알려져 있는 제네바 선서문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의사는 의술과 약으로 병을 치료하고 진찰을 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의미대로 생각을 해보자면 의사라는 직업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직업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범과는 가장 거리가 멀 수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지구상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의 수는 약 4만 가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의사라는 일은요, 생명과 죽음의 경계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중 하나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직업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이유로 의사는 아주 많은 책임감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명을 구하는 일에 대한 존경과 신뢰의 의미를 담아 의사 뒤에 항상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될 의사가 자신의 본분을 잊은 채 사람의 목숨을 손에 쥐고 언제든지 마음대로 생사를 결정하려고 한다면 의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 버렸어요. 20년 전 영국에서 단 한 명의 의사가 459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생명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몰고 갔던 사건이 발생했어요. 사람의 행동에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는 살인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합리적이지는 않더라도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다는 거죠. 같은 일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왜 그랬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사건의 경우라면 더
크게 가져야 하는 의문점이기도 하죠. 이 사람은 왜 의사가 돼서 생명을 구하는 대신에 생명을 빼앗는 일들을 했는지,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알아보는 게 이번 내용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최악의 살인마 네 번째 인물은 1998년 영국 전역을 경악에 빠뜨린 의사이자 연쇄살인범이었던 해럴드 시프먼을 알아보겠습니다. 1997년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약 342km 정도 떨어진 곳에 아주 조용하고 작은 도시인 하이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던 데비 브렘보프라는 이름을 가진 한 20대 여성의 이야기로 이 사건이 시작이 돼요. 데비의 부모님은 하이드에 20년 가까이 살면서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 사업의 정체는 바로 죽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책임지고 장례를 치러주는 장의 사업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장의사라는 일이 기피직업이기도 하고 하이드는 워낙에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이 마을의 유일한 장의사였어요. 그렇게 온 마을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야 하다 보니 부모님은 항상 일손이 부족했고요. 굉장히 바빴었다고 합니다. 장의사라는 직업은 아무래도 사람의 죽음과 관련된 일이다 보니 어릴 적 데비의 친구들은 장의사의 딸이 되는 데비를 불길하다라고 놀리면서 아무도 가까이 지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데비는 자신의 이런 어린 시절을 별로 좋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혼자였던 데비가 어떻게든 그 시절을 잘 겨낼 수 있었던 것은 친구가 없는 사실을 안타까워해서 친절하게 대해주던 주변의 많은 이웃 어른들 덕분이었다 그래요. 그렇게 어른들의 도움으로 외로운 어릴 적을 버텨낸 데비도 시간이 흐르자 성인이 되었고요. 부모님을 따라서 장의사가 되었어요. 어른이 되면 외로운 시간을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알게 된 것은 자신이 나이를 먹은 만큼 다른 사람들도 나이가 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혼자였던 자신을 친절하게 대해주던 마을 어른들이 세월이 지나자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데비는 스스로가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장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시체와 죽음이라는 것에 매우 익숙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유난히 가까웠고 자신을 도와주던 이웃의 장례를 연달아서 치르는 날이 많아지자 우울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날도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이웃 어른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땅속에 묻힌 사람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온 데비는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던 데비의 머릿속에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최근에 치른 몇 번의 장례식에서 이웃 사람들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 우연치고는 너무나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었고 그 모습들도 많이 부자연스럽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사망한 사람들은 모두 연령대가 높았고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가벼운 증상이었고 사망할 정도로 심각하게 아팠던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죠. 거기에 이 사람들은 모두 꾸준하게 약도 챙겨 먹고 있었고요. 치료도 잘 받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금방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병을 얻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망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이웃들이 죽어있는 모습에서는 공통점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사망한 시각과 발견된 장소들은 모두 달랐습니다. 하지만 죽기 직전에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항상 옷을 깨끗하게 잘 갖춰 입고 있었고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는데도 사망 장소가 바닥이나 계단이 아닌 의자 또는 침대에서 아주 편안한 자세로 사망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게 이상할 것 없는 평안한 죽음의 모습 같았지만 어릴 적부터 장의사인 부모님을 돕느라 수없이 많은 죽은 사람을 봐왔던 데비의 생각은 달랐죠. 모두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한 사람에게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죽음에서 공통적으로 보인다는 것이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한 데비 브렘보프는요, 이들 사이에서 또 한 가지 소름 돋는 공통점을 찾아냈어요. 바로 이 죽은 사람들을 치료하던 의사도
같은 사람이었다 라는 사실이었죠. 그러던 와중 해가 바뀌었고요. 1998년이 됐습니다. 6월 24일 80살이 된 이 노인 여성이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여성의 이름은 캐슬린 그룬디라고 합니다. 캐슬린은 한때 하이드의 시장직을 역임했던 사람으로 이 지역의 유명 인사였어요. 그리고 꽤 부유한 노인이기도 했는데요. 사망 당시 캐슬린의 나이가 80이다 보니 이 사망 소식을 들은 사람들 대부분은요, 캐슬린의 죽음을 비교적 쉽게 받아들였고 장례를 치르며 명복을 빌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캐슬린의 생전을 가까이서 지켜보던 가족이나 지인들은 이 사망 소식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기 직전에 이 캐슬린 그룬디는요, 평소에 건강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고 80인 나이에도 아주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관리를 잘해왔었기 때문이었죠.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관절 문제는 있었지만 이것이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캐슬린의 주치의이던 의사가 사망 원인을 노환으로 인한 자연사라고 아주 단호하게 결론을 내려버리자 가족들은 더 이상 캐슬린의 죽음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없었고요. 어쩔 수 없이 이 가족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 뒤 캐슬린의 장례는 별 문제 없이 무사히 치러졌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였습니다. 캐슬린의 담당 변호사가 유언 집행을 위해서 캐슬린의 가족과 친척들, 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유언장을 정식으로 공개했던 거죠. 이 유언장이 공개되자마자 사그라들었던 캐슬린의 죽음에 대한 논란이 이전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이 유언장에 의하면은 캐슬린이 생전에 모아두었던 자신의 전재산, 한화로는 약 6억 원 정도 되고요. 영국 단위로는 40만 파운드라고 합니다. 이 금액은 가족들에게 배분되지 않을 것이고 한 사람에게만 상속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논란이 일어난 이유는 이 해당 상속자가 캐슬린이 낳은 자식이나 혈연 관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캐슬린의 재산을 받게 될 사람은요, 평소 캐슬린의 건강을 체크해주던 주치의인 해럴드 시프먼이었습니다. 이 유언장 내용이 공개되고 나자 캐슬린의 세 자녀들은 유언장이 가짜라면서 크게 화를 냈죠. 특히 캐슬린의 딸은 유언장이 위조되었다면서 경찰을 부르기까지도 했어요. 문서 위조 범인으로 해당 상속자인 주치의 해럴드 시프먼을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은 이미 해럴드란 이름에 익숙해 있는 상태였어요. 해럴드 시프먼은요, 이미 1년 전에 장의사 딸이었던 데비 브랜보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쇄 노인 사망 사건으로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던 인물이 이번엔 유명 인사의 사망 사건에 휘말리게 되자 이전까지만 해도 증거 부족이라면서 해럴드 시프먼의 조사가 별 반응이 없었던 다른 경찰들도 캐슬린 부인의 사망 사건과 유언장 위조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할 필요를 느끼기 시작했던 거죠. 아주 적극적인 태도로 이미 땅에 묻혀버린 캐슬린의 시신을 다시 꺼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의사에게 부검을 의뢰해서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알아보기로 했죠. 이 결과가 아주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캐슬린의 사망 원인은요, 공식적인 발표였었던 노환에 의한 급사가 아니라 치사량의 몰핀을 맞고 호흡곤란이 와서 사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경찰은 곧바로 40만 파운드의 유산을 받은 주치의 이 해럴드 시프먼을 긴급 체포하게 됩니다. 1998년 6월 24일 이날이 바로 하얀 수염 뒤에 안경을 쓴 인자한 표정을 한 노의사의 얼굴에 가려져 있던 진짜 모습이 영국에 공개된 순간이었습니다. 해럴드 시프먼은 1946년 1월 14일 영국의 이 노팅엄이라는 도시에서 가난한 노동자 부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부모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형편이긴 했지만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를 했고요. 그 덕에 해럴드와 형제들은 아주 좋은 학교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4명의 형제 중에 둘째였던 이 해럴드는요,
형제들 중에서도 특히 뛰어났었는데요. 140에 달하는 IQ로 또래보다 머리가 좋았던 해럴드는 항상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 학교에서도 럭비나 육상선수 활동을 할 만큼 운동신경도 뛰어났었다 그래요. 평생 힘든 일을 하면서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하던 시프문 부부에게 둘째 아들인 이 해럴드는요, 큰 자랑거리였었고 부부의 커다란 희망이기도 했죠. 그런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자라게 된 해럴드는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는 의대생이 됩니다. 여기서 해럴드가 진로를 의사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해럴드는 동네에서 이름난 수재였어요. 공부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성적에 맞춰서 의대에 진학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집안이 워낙에 가난했기 때문에 의사라는 직업이 좀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금전적인 부분에서 이쪽을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 생각에 이게 더 큰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어머니의 죽음이 원인이 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럴드의 어머니인 베라 시프먼은요, 폐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밤마다 해럴드 시프먼이 방 안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마다 폐암 말기인 어머니의 기침 소리, 비명 소리들을 들으면서 자랐을 겁니다. 이게 좀 결정적이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어머니를 잘 따랐었고 의지해오고 있던 해럴드가 매일 병에 시달리는 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에 심각한 무력감을 느꼈을 거고요. 평소 학교 생활에서 어떤 공부나 운동에서 항상 상위권이었던 해럴드가 이때 어머니로 인해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마 첫 좌절감을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의사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해럴드 앞에 어떤 사람이 하나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해럴드의 고향인 노팅엄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였어요. 기침을 너무 많이 하던 나머지 목이 쉬어버린 어머니를 침대에 눕힌 후에 이 의사가 어머니 팔에 주사를 놨습니다. 주사를 맞자 이 어머니가 아주 잠깐 동안 기침을 했지만 금방 거짓말처럼 안정된 모습과 편안해 보이는 얼굴로 옆에서 가족들을 지켜보고 있던 자식들을 바라봤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금방 주사를 맞자마자 회복이 된 거죠. 이날 이 기억이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받는 어머니의 모습만 보던 어린 해럴드에게 아주 큰 강렬한 인상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어머니에게 이날 주사했던 이 마법 같은 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었다고 합니다. 해럴드가 엄청난 관심을 갖게 된 이 마법 주사의 정체는 몰핀이었죠. 몰핀은 1804년 독일의 약학자인 프리드리히 제르튀르너가 아편에서 추출한 것으로요, 그리스 신화에서 등장하는 꿈의 신이라고 하는 모르페우스의 이름을 따와 만들었죠. 강한 중독성을 갖는 헤로인과 같이 아편의 추출물로 만들어졌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엄연히 몰핀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취급되는 진통제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천연물질 중에서는 엔돌핀을 제외하면은 가장 진통 능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약효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강한 진통 능력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위험하죠. 마약의 일종이다 보니까 큰 중독성과 약에 대한 내성도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한번 몰핀을 맞던 사람은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을 맞아야지만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말기암 환자나 심각한 고통을 동반하는 병이나 전쟁 중에 부상을 입은 중상자에게만 사용해야 하는 원칙이 있을 정도로 효과가 강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진통제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도 하죠. 부작용으로는 진통작용 외에 구토와 호흡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몰핀을 투여받게 되면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몰핀의 가장 강한 점이자 무서운 점은요, 약효가 있는 동안에는 모든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몰핀을 맞으면 아프지 않아요, 사람이. 그런 상태에서 몰핀을 투여하다가 중단하게 되면 다시 병으로 인한 고통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환자들은 더 몰핀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높은 확률로 몰핀 중독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고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 해럴드의 어머니도 주기적으로 몰핀을 맞으면서 말기 암의 고통을 버텨왔지만 결국 1963년 6월에 병을 이기지 못하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눈을 감게 됩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의사라는 직업과 몰핀이라는 약품에 큰 관심을 갖게 된 해럴드는요, 우수한 성적으로 의과대학에 진학했고요. 20살에 결혼하면서 가정을 꾸렸고 의대를 졸업한 1970년에는 정식 의사가 돼서 병원에 취직하게 됩니다. 여기서 해럴드의 삶은 대체로 좀 특이한 점은 없이 그런대로 평범하다 라고 생각이 들죠. 사실 해럴드는 의대 재학 시절부터 유난히 몰핀 외에도 비슷한 진통제들에 대해서 과도할 정도의 흥미와 집착을 보여왔었다 그래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해럴드를 평범하긴 하지만 왠지 조금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약물과 관련된 한 가지 일화를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해럴드가 개인 병원을 열기도 했었거든요. 그 전에 이 병원을 한번 옮긴 적이 있었어요. 이때 근무 도중에 해럴드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적이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겼던 주변 동료들이 해럴드가 걱정이 되었죠. 계속 쓰러지니까. 그래서 안부를 물었지만 그럴 때마다 해럴드는 자신이 간질을 앓고 있다라면서 둘러댔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게 몰래 자신의 이름으로 허위 처방전을 작성해서 몰핀이나 비슷한 약물 페티딘을 발급받아서 몰래 규칙적으로 투약해오고 있던 거였습니다. 약물 중독이었던 거죠, 의사가. 이 일로 해럴드 시프먼이 문서 위조와 약품 절도로 체포가 되었고요. 600파운드, 약 90만원 정도의 벌금을 물어야 했고 병원에서 해임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마약 중독이 됐었던 거죠, 의사가. 그 뒤로는 마약 재활센터에서 약물 치료를 받았고요. 약물 중독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활센터에서는 해럴드가 완치되었다라고 판단을 했고 다시 의사가 돼서 환자들을 돌봐도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재활센터를 나오는데 성공한 해럴드는요, 곧바로 하이드라는 시골 마을의 작은 보건소로 와서 의사로 취직하게 되었죠. 하이드는 시작에서 말한 해럴드 시프먼의 연쇄살인을 저질렀던 바로 그 마을입니다. 여기서 12년간 일하면서 돈을 모았고요. 1992년에는 아내와 자식들을 모두 하이드로 데리고 갔었고 하이드의 번화가 거리에 어릴 때부터 자신의 꿈이었던 자신의 이름을 내건 개인 병원을 열게 됩니다. 작은 보건소에서 근무할 때보다 해럴드는 항상 친절하고 따뜻하게 환자들을 대해줬고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그 덕에 하이드에 사는 주민들은 하얀 수염에 안경 쓴 인자한 미소를 가진 해럴드라는 가장 인기 있는 의사를 만나게 될 수 있었고, 특히 50대 이상의 노부인들 사이에서는 실력 좋고 다정한 닥터 시프먼을 주치의로 삼는 것이 유행일 정도로 마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는 유명한 의사가 되었죠. 그렇게 되자 해럴드 시프먼은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살인 욕구를 하이드에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 1992년 하이드에 완전히 정착하면서 체포되었던 1998년 약 6년 동안 해럴드 시프먼은 총 15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꽤 많은 숫자죠. 이 15명 외에도 해럴드 시프먼이 환자의 사망에 개입한 것이 확인된 사람의 숫자는요 215명이에요. 그리고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사건까지 합하면 모든 희생자의 숫자는 무려 459명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해럴드 시프먼의 손에 목숨을 잃는 도중에도 여전히 하이드의 주민들은요 해럴드를 다정하고 실력 좋은 의사 선생님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을 맡기러 병원을 자주 찾아갔죠. 그럴수록 해럴드 시프먼의 살인 행각은 아주 조용하고 비밀스럽게 그리고 매우 빈번하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해럴드 시프먼의 살인 방식은요 굉장히 단순했어요. 자신이 주치의로 있던 환자들의 몸에 영양제나 치료제라고 속인 뒤에 몰핀을 처방했던 거죠. 해럴드의 진료를 받고 주사를 맞은 환자들의 상태는 몰핀 효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는 아주 눈에 띄게 나아진 것처럼 병이 낫는 것처럼 보이긴 했어요.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몰핀에 중독되던 환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체내에 쌓인 몰핀의 부작용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던 겁니다. 이 방법 이외에도 해럴드는 주로 낮 시간에
혼자 있는 노인 환자들의 집에 찾아가서 많은 양의 몰핀을 주사해서 살해하기도 했어요. 그리고는 몰래 집을 빠져나오는 식의 살인도 저질렀습니다. 뒤늦게 환자의 시신을 발견한 가족들은 주치의를 찾았고요. 그때마다 해럴드 시프먼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자신의 살해 현장에 나타나서 환자의 사망 증명서에 노환에 의한 자연사 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돌연사라고 서명하는 식으로 자신의 범죄를 완벽하게 감추고 있었죠. 살해한 피해자들 대부분의 연령대는요 50대 이상인 노인들이었고, 집에서 갑자기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데다가 희생자 중에 대다수는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희생자들의 가족은요 의사인 해럴드의 진단을 의심하지 않았고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1997년 장의사였던 데비 브랜보프의 신고로 인해서 처음으로 해럴드가 의심을 받기 시작했고, 데비의 신고로 경찰들은 옆 도시인 맨체스터에서 진료소를 운영하던 의사 수잔 보스의 도움을 받아서 해럴드 시프먼의 서명으로 발급된 수천 장의 진료 소견서와 사망 진단서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류들 사이에서 공통점으로 보이는 비정상적인 양의 몰핀과 진통제 처방들을 찾아냈었죠. 당시 해럴드 시프먼도요 자신이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은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인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미 해럴드는 살인에 중독된 상태였던 거죠. 해럴드의 살인 충동이 절정에 달했을 때는요 매일마다 해럴드가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죽어나가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998년 80살이었던 캐슬린 그룬디 여사의 사망과 시신 부검 결과에 의해서 결국 해럴드 시프먼의 비밀스럽고 끔찍한 살인이 드러나게 되면서 체포되었던 거죠. 하이드의 주민들은요 자신의 건강을 책임져 주고 있었던 믿음직한 의사 선생님이 사실은 살인자였다 라는 소식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특히 해럴드 시프먼을 따르던 병원 주변의 상인들은요 자신들의 가게 창문에다가 우리는 믿을 수 없다 라고 적은 전단지를 붙일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고요. 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체포된 해럴드 시프먼도 캐서린 그룬디의 부검 결과와 사망 원인이 밝혀졌지만 계속해서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고요. 심지어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조반니 디스테파노도 닥터 해럴드 시프먼은 단지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주사를 놔줬던 것 뿐이고 해럴드에게는 환자들을 살해할 뚜렷한 동기가 없다면서 범행을 적극적으로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불행한 의사라는 말도 덧붙였죠. 하지만 배심원들의 생각은요 해럴드 시프먼이나 변호사와는 많이 달랐어요. 2001년 1월에 열린 해럴드 시프먼의 최종 재판에서 입증돼 있는 15명의 살해 혐의와 캐슬린 그룬디의 유언장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받으면서 재판이 종료됩니다.